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고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성실히 시간을 보내서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창한 꿈과 목표가 좀 무색하게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하는데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알뜰하게 시간을 쓰지만 어떤 아이들은 말로만 꿈과 목표를 얘기하고 정작 생활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사춘기 시기를 지나면서 이 한 가지 생각을 깨닫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여기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그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요. 서울대 정치학과 김영민 교수님은 이런 맥락에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당연하게 알지만 사실 대부분은 잊고 사는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해준, 체감하게 해준 한 가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깨닫고 더 나은 삶을, 더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어준 한 권의 책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히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앞둔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전국 단위 선발학교인 공주 한일고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점수로는 한일고에 합격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성적을 만회하려면 가산점을 받아야 됐고 과학 올림피아드 입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미 수학과학을 고교 과정까지 선행학습한 영재학교 과학고 준비생들 사이에서 문과 성향이 강한 제가 그나마 해볼만 했던 것이 바로 지구과학 올림피아드였어요. 그 당시 저는 수학은 물론 과학조차 제대로 된 선행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2학년 여름을 온전히 올림피아드 준비에 바쳐야 됐습니다. 친구들과 연락도 끊은 채로 집과 학원 그리고 도서관만을 오가면서 하루에 4시간씩만 자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구과학 공부는 학교 시험과는 다르게 조금 재미가 있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천문학 부분에 흥미를 느꼈는데요. 제 사춘기가 오면서 처음으로 삶이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시작했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고민 때문인지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140억 년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부하는 것이 나름 재밌게 느껴졌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던 사춘기 시기의 생각들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올림피아드 시험이 다가오던 어느 날의 새벽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이 여름방학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무렵이었어요. 기출문제에 몰입해서 수학식을 계산하고 있는데 베란다 밖에서 갑자기 악! 하고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머리가 쭈뼛었고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때 시간을 노트 위에 적어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후에 전 해가 뜰 때까지 책상 앞에 얼어붙은 채로 정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이제 해가 조금씩 뜨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허겁지겁 부모님을 깨웠어요. 아버지, 제가 좀 전에 사람이 떨어지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는 119에 신고를 하셨고 이제 10분쯤 지나고 나니까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왔어요.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눈앞에서 누군가 죽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이후로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마음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최근에 연예인들의 어떤 자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찌됐건 정신없이 이제 학교에 가서 방학식을 마치고 온 저는 전날 밤을 꼬박 샜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다녀와서 침대에 눕자마자 그대로 뻗어버렸어요. 다행히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은 조금 잊혀지고 다시 얼마 남지 않은 올림피아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저를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학원에 가고 다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별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가 문제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제 봤던 그 광경이 머릿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해져 갔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라고 생각했고, 동시에 이번 올림피아드에 입상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차마 책은 놓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험까지 남은 2주 동안 여러 잡념과의 사투를 벌이다가 시험을 마침내 치렀는데요. 저는 시험만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리셋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이 끝나고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제 머릿속은 예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었는데요. 그날 제가 목격했던 장면은 샤워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TV에서 누군가 죽는 장면이나 죽음과 연관된 대사만 나와도 무기력해지고 불안함을 느끼고 때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어떤 인생무상이라는 삶에 대한 회의감이었는데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밤낮으로 학원을 다니고 독서실에 가서 참고서를 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탭스나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쉴 새 없이 달려왔던 그 중학교 1년 반의 시간이 너무 덧없게 느껴진 거죠.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이 먼지보다도 작은 나라는 인간의 존재가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뭐하나, 어차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허무감에 빠질수록 점점 일상생활이 엉망이 됐는데요. 밤낮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자살을 직접 목격하면서 언젠가 나도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할머니, 친척들, 친구들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처음 체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을 뒤집어서 놓고 보면 죽고 나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믿음이나 개인의 철학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어린 저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졌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그런 일을 겪고도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상을 받았던 것은 저의 어떤 시험 노이로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은 15살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치유할 틈도 없이 시험만을 준비해서 결국 상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철저히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버렸는지를 증명해 준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누적된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몸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어깨와 허리가 돌덩이처럼 뭉쳐서 30분 이상 의자에 앉아있기가 어려울 만큼 심각한 근육통에 시달렸습니다. 아파서 학교를 조퇴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갔고, 저는 진통제와 가장 효과가 강한 파스를 달고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공부와 입시의 압박 때문에 그때 저는 더 바쁘게 살면 괜찮아질 거라면서 스스로의 고삐를 더욱 세게 잡아당겼고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밤에는 공황에 빠진 우울증 환자처럼 정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남은 중학교 생활을 마치게 됐어요. 열심히 해도 나오지 않는 성적과 왕따를 당하게 된 일들이 겹쳐져서 결국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쯤에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었지만 특히 제게는 한 권의 책이 큰 깨우침을 줬습니다. 바로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사실 많은 설문조사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감명 깊게 읽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 탑5 안에 늘 들기도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로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치유하고 연구해온 사람이기도 한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은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저자 본인이 직접 독일의 아우슈비츠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겪고 보고 느꼈던 것들을 토대로 쓴 책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는 이와 비슷한 책으로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우울증의 가장 근원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살아야 하나,
왜 열심히 살아야 하나 같은 삶에 대한 회의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었는데요. 결국 그런 회의감이나 의문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의미와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 그는 강제 수용소의 삶에 대해 회상하면서 28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수용소의 끔찍한 절망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에 지쳐 죽어갈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조사했는데요. 건장하거나 체력과 영양 상태가 우수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로 반드시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랭클 박사 역시 아내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비단 강제 수용소의 삶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우연하게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꽤 많은 사람들은 우연하게 던져진 이 삶을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야만 한 이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 회의감과 무기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프랭클 박사는 다음과 같은 철학자 니체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산다는 것은 이런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선 그 시련 속에서도 어떤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프랭클 박사의 책을 읽으면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와 존재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명문고 입학, 명문대 입학 같은 피상적인 목표 말고 진짜 내 삶에서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가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처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상황이 주어진 대로 기계처럼 공부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의미를 느끼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의 의미를 채우고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입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어떤 관점의 전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관점의 전환 덕분에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꿈 명함이나 비전 나침반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하루하루를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책을 읽고 나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회의감에 시달렸던 것은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소중하게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치열함은 제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쟁과 불안에서 비롯된 껍데기뿐인 치열함이었습니다. 만약 삶이 우울하거나 무료하다 또는 삶에 대한 무기력함이나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우울증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었던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의문에 대해 지혜로운 해답을 준 잠언 하나를 읽어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16살, 17살 전체 인생의 반의 반도 살지 않고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방황하는 제 인생의 알을 깨뜨려준 글인데요. 류시아 시인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집에 수록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라는 잠언인데요. 이 잠언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내를 가지라.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 지금 당장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라. 그건 지금 당장 주어질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살아보는 일이다. 지금 그 문제들을 살라.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테니까. 이 이야기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남고인 공주 한일고라는 곳이었는데요. 중학교 때는 나름 공부를 잘해서 이곳에 가게 되었는데 막상 이 학교에 가보니 정말 괴물 같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입학 전에 치르는 배치고사 때부터 수학시험에서 저는 겨우 27점을 받았고 그날부로 성적을 만회하고자 하루에 10시간이 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고사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날이 갈수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특히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좌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보다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 친구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친구들 또한 자기에게 맞는 방식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지금껏 해왔던 공부의 총량에 있어서 저를 앞선 것이었는데, 그 당시 저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막연히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찌됐건 그 결과 저는 그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다름이 아니라 불면증이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아무리 침대에 누워 있어도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잠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서너 시가 되어서야 지쳐서 겨우 잠에 들곤 했는데, 그렇게 몇 주를 보내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남학생들끼리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밤에 수다도 좀 떨고 또 피곤해서 코를 고는 아이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부터 잠기가 점점 더 예민해진 저는 그런 소리들에 점점 더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좋게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나가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화와 짜증이 섞인 말투로 바뀌어갔습니다. 불면증이 극에 다다랐을 때는 친구들의 조그만 숨소리에도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수록 친구들을 미워하고 질책하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처음엔 친구들도 제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저를 이해하고 배려해줬는데요. 점점 더 제 짜증이 심해지자 가깝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언젠가부터 저는 친구들과 같은 방에 살면서도 서로 아예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 한마디 섞지 못했습니다. 분명 친구들의 잘못이라기보단 제 잘못이었는데요. 스스로도 그 당시에 잘 알고 있었고 미안하고 부끄러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룸메이트들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결국 반 친구들과의 관계마저 틀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저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식사하고 또 자습시간이 끝나면 혼자 기숙사로 돌아와서 아무런 말도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는 여름방학에 자퇴를 생각하고 고향집에 내려왔다가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됐어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되게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에 돌아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면서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시작했고,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준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집에서 부모님과 지금까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 행동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친구들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될 때쯤에 저는 학업에 대한 압박을 비교적 내려놓고 학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친구들에게 지금까지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들은 제가 어떤 상황을 겪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본인들이 미안하다면서 자신들이 오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때부터 다시 조금씩 친구들이랑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조금씩 학교 생활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왕따의 트라우마, 그 아픈 기억들이 제 마음속 한켠에 늘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기억들은 종종 깊이를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저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될 때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위해서라도, 내 꿈을 위해서라도 이 트라우마를 내 힘으로 극복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그 극복의 계기로 학생회장 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어찌 보면 요새 말로 가장 학교의 인싸라고 할 수 있는 학생회장이 되면 제 스스로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동시에 제가 많이 부족했던 인간관계나 리더십 같은 것들을 글이 아니라 직접 경험으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수에서는 학생회장을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럴 만한 그릇이 되는 애들이 출마를 했어요. 이제 마침내 선거에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출마를 했는데, 저를 빼고 나머지 3친구 모두가 유력한 후보라는 것이 어떤 전반적인 여론이었습니다. 3친구 모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리더십도 뛰어나서 따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과 다르게 저는 확고한 지지층도 없었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 상황을 여론조사 지지율로 치자면 한 3%, 4%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2년간 저를 오랫동안 지켜오셨던 담임선생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들어보니 제가 처한 상황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신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자존심 세고 승부욕 강한 승우가 학생회장 선거 때문에 조금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말려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이제 전해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배려 깊은 선생님의 걱정만큼이나 제게는 커다란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머니께 학생회장에 출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소위 지지율이 별로 오르지 않아서 포기하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는 막연히 힘내라,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단순히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제가 어릴 때부터 이뤄왔던 그 작은 성취 경험, 그 작은 성공 경험들을 하나씩 저에게 읊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당시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로 잠시 활동하면서 처음에는 학교에서 꼴찌였던 실력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시대회에 나가서 이제 상을 받았던 거, 처음으로 반에서 부반장이 되어온 경험,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지만 중학교 때 나름 열심히 해서 성적을 많이 올렸던 경험, 이런 것들처럼 제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성취 경험, 성공 경험들을 모두 기록해 놓으시고 그걸 제게 하나씩 읊어주셨어요. 제가 그 스몰빅이라는 것이 가진 커다란 힘을 처음으로 이때 아마 깨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제 머릿속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나 고민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경험들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워 보였지만 제가 결국은 해낸 것들이었거든요. 그날 이후에 저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접어두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칠막칠장이라는 책을 이제 보면서 이 홍정욱 씨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좋은 연설과 공약으로 당선된 얘기를 보게 되었어요. 저 또한 한 번뿐인 연설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 당시에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있었고 정치 신인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감동적인 연설로 대통령 후보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만약 이렇게 연설을 잘 해낸다면 분명 학생들의 마음 또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시내 교보문고에 나가서 세계의 명연설집이란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수업 시간에도 연설문 작성에만 매진했어요. 그 원고들을 한 문장씩 분석하면서 연설문에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어투와 제스처로 사용해야 하는지 일주일 내내 밤새워가며 분석하고 원고를 구상했습니다. 그 후 남은 일주일 동안은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아무도 없는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혼자 연설 연습을 했어요. 이때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그 연설 영상을 100번을 넘게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제스처, 눈빛, 말투 모든 것들을 따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4시간 이상 정말 잔날 없이 밤낮으로 연설만 생각하고 연습하다 보니 10분 분량의 연설문이 막힘없이 술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설 당일날이 되었고 저녁 7시에 전교생들이 학교 강당에 모였습니다. 추첨을 해서 저는 제일 마지막에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앞선 세 친구들의 연설이 차례로 시작됐고 역시나 기대만큼이나 좋은 연설을 친구들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어느새 제 차례가 왔고 저는 담담하게 연설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느 친구와 다툰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서 방을 써왔던 저는 그 친구가 밤마다 떠드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며칠 밤을 꼬박 새우게 되었고 결국 그 친구에게 화를 내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친구를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깨지고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끝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호실 생활은 저와 그 친구를 형제와 다름없는 소중한 친구로 만들어줬습니다. 서로의 얼굴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우리 학교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고를 읽어 나갈수록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고 제 목소리에는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이 공약들을 실천에 옮기다 보면 어려운 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제가 타협하고 협상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설사 그렇게 될지라도 저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협상하는 것을 피하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한 양초가 되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조금 유치하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다행히 저는 준비했던 연설을 큰 실수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이 끝나고 바로 제가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누구 하나 먼저랄 것도 없이 320명 모두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도 뛰어나왔고 많은 친구들과 후배들이 제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겼다. 아니나 다를까 저는 2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학생회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후보 중에 가장 꼴찌였다가
극적으로 이 당선이 된 이 경험은 인생에서 가장 몰입하고 동시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경험이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스몰빅 경험인데요. 이때 이 경험이 제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결국 내가 그 일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은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비하면 훨씬 작은 학창시절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이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스몰빅 경험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학생회장이 된 경험에 대한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극복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이나 과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물론 저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고 또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졌던 것들이 큰 영향을 끼쳤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때 처음으로 내 꿈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꿈과 비전을 어떻게 가지게 됐고 조금 더 스스로를 동기부여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스몰빅의 재료에 대한 얘기를 함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두 가지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아이와 함께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은 그 당시 다른 친구들의 집과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경우도 많지만 1990년대 당시에는 드물게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시는 건 항상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제 97년도에 IMF 위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로 끝났고, 그로 인해 저희 집이 되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식사를 챙겨주시고 등하교와 학교 숙제를 도와주신 분은 어머니가 아니라 주로 아버지였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경험들을 되게 많이 물려주셨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그만두시고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은 늘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젊은 시절에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여의치 않은 집안 사정에도 학군장교로 임관하셔서 군복무 하실 만큼 이제 국가관이나 역사관 같은 것들을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었는데요. 물론 이후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고향집에 갈 때마다 좀 토론을 과하게 하곤 하지만, 그래도 제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늘 아버지 곁에는 책과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책장에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정치 문제를 다룬 책들이 많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 늘 3가지 종류의 일간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을 때는 어린 제게도 하루에 1시간씩 신문을 읽게 하셨고, TV 리모컨을 숨겨두셨다가 그날 정해진 분량의 책이나 신문을 다 읽고 나면 그때서야 리모컨을 돌려주시곤 하셨어요. 신문도 한 가지만 읽다 보면 객관적인 시각을 좀 갖추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늘 반대 성향이었던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을 꼭 함께 읽게 하셨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신문 읽는 걸 좋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저는 되게 산만하고 오락거리나 운동에 환장한 아이였어요. 당시 이제 제가 살던 동네가 부산의 장산이라는 산 바로 아래에 있는 동네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산이나 계곡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옛날 사람 같은데, 저도 물론 탑플레이트나 미니카, 유이왕 이런 거 다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정도로 노는 거를 좋아하고 산만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쉽게 독서를 좀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좀 되게 신선한 방법으로 독서 습관을 길러주셨는데요. 그날 읽을 책이나 신문을 몇 권 가방에 챙겨서 함께 지하철을 타는 거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독서를 하다가 이제 책이 좀 지루해질만 하면 지하철에 내려서 여기저기 또 구경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다시 이제 지하철에 타서 책을 읽는 시기였습니다. 저한테는 이 방법이 되게 잘 먹혔는데요. 제 어린 시절에 새로운 곳들 막 가본다는 호기심과 함께 지하철을 타는 일이 되게 즐거웠고, 그 덕분에 이제 책 읽는 습관도 덩달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독서에 어느 정도 습관이 들 때쯤에 특히 제가 좋아했던 책이 이제 근현대사에 관련된 것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당시 역사 만화책이 좀 많았고, 또 매일 읽던 신문에서도 그런 역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아버지와 함께 역사 드라마들을 또 많이 즐겨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제 근현대사에 점점 흥미를 가지게 되자 이제 함께 역사 유적지들을 이제 여행하면서 그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저를 이제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민주화운동의 흔적이 담긴 근현대사 유적지에 저를 많이 데려가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이제 산책 삼아서 자주 갔었던 부산의 국립유엔묘지라는 곳이었어요. 지금 이제 유엔평화공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전쟁 때 전사하신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등의 참전 용사들을 모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5학년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루는 이제 우산을 챙기지 않았는데 소나기가 와서 이제 소나기를 피하려고 공원 안에 있는 이제 교회 처마 밑에서 아버지랑 함께 서 있었는데, 저 멀리서 어느 백인 노인 한 분이 휠체어를 탄 채로 이제 전사자의 비석 앞에서 이제 한참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사연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근처에 계시던 안내원 분께 통역을 요청해서 이제 여쭤보게 됐어요. 그 할아버지 또한 6.25 전쟁 때 파병을 오셨던 참전 용사셨고, 이 묘에 누워 계신 분은 그때 함께 전투에 참가해서 이제 그 당시에 돌아가셨던 전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저는 어린 나이에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쟁은 막 책이나 TV, 영화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전쟁 때문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한테 6.25 전쟁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6.25 전쟁에 관련된 책들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의 영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6.25 전쟁이 단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그 배경이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강점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인 운명 때문에 그런 비극들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일들을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모두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중1 때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했고 학원도 막 다니게 되면서 현실 공부에 조금씩 시간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근현대사나 내 꿈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고 있던 것들이 제가 이제 고1 때 우울증을 겪고 치료를 위해서 부산 고향집에 남아있을 때부터 하나씩 기억이 다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울증을 겪으면서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던져본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첫 학기 때 공부 때문에 그렇게 토가 나올 정도로 힘들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던져본 거예요. 정확히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이전에 공부는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질문부터 근본적으로 던지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대학을 나오지 않으셨었고, 또 삼국지를 보니까 유비도 그 당시로 치면 명문대에 갈 기회를 뿌리치고 이제 저작거리에서 일을 시작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굳이 공부를 해야 하나, 대학에 가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근본적인 것부터 고민을 시작했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나둘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써왔던 일기장들을 하나씩 꺼내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이제 그때 제가 썼던 일기장들이나 학교 숙제 또는 글짓기 대회에 나갔던 어떤 글들을 모두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씩 읽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근현대사와 관련된 것들을 참 관심이 있어 있고 좋아했고, 동시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비극적인 역사나 국제정치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되게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던져가다 보니 제가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던 어떤 세상의 문제들을 찾을 수 있게 됐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제 삶의 꿈과 비전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바로 꿈명함과 비전 나침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언젠가 어떤 강의에서 이제 하버드대에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 꿈과 목표를 종이에 적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성공하고 더 만족도 높은 삶을 살고 동시에 소득 수준도 더 높다라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꿈명함과 비전 나침반이라는 걸 그때 만들었습니다. 10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갑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꿈은 이제 외교관에서 다르게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요한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려보자면요. 저는 그 당시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거나 억울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걸 제가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화합을 이뤄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게 만들겠다고 썼는데요. 이 얘기는 실제로 이제 대학 갈 때 제가 자기소개서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왜 지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동기로 썼던 얘기입니다. 이게 벌써 이제 십몇 년 전의 얘기니까 지금 보니 되게 유치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여튼 이 꿈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꿈 명함과 함께 비전 나침반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훗날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뭘 배워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법을 얻고 싶다고 썼는데, 그때 이제 아마 왕따를 극복하던 과정 중이라서 이걸 첫 번째로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도 어떤 사람의 마음을 터득하는 법은 얻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에 적어둔 내용들 덕분에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꿈 명함과 비전 나침반을 만들고부터 인생의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저를 바꾸게 만들었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삶에 어떤 의미와 어떤 존재 이유가 있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10시간이 넘게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이 꿈 명함과 나침반을 보면서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 힘든 과정에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상기시킬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이상만 된더라도 이제 이런 꿈 명함과 비전 나침반을 영상이 끝나고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꿈 명함과 비전 나침반은 늘 들고 다니거나 적어도 눈에 늘 보이는 곳에 놓아둘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더 생생하게 꾸게 되고, 내가 하는 것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씩 더 생각해 나가게 될 겁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뤄가는데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하는 스몰빅의 재료들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도 긴 얘기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자신만의 어떤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좋은 재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